제가 이곳에 글을 사연을 남기게 된 이유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결국 죄를 짓고는 못 사는가 봅니다. 저와 제 아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대못을 박더니 결국엔 자신의 인생도 산산조각 난 것을 보았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부글부글 끓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연이라도 보내보면 속이 후련해진다고 해서 용기를 내어봅니다. 앞으로 제 남은 인생은 조금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어서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집안에 있었던 아주 황당하고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아 보겠습니다. 저는 일찍이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은 40대에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공장에서 고된 일을 하면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산재 처리도 잘 되지 않던 시절이라서 아이 둘을 데리고 너무 힘들게 살아갔어요. 남편의 허망한 죽음 앞에 남편이 다니던 공장의 사장을 상대로 저는 고소를 하려고 생각을 또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 싸움이 너무나도 길고 돈도 많이 드는 길이라 제가 중도에 포기하고 말아버렸네요. 당장에 먹고 살 길을 찾는 것이 더 급했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집에서 부업이나 조금씩 했고 가끔 알바로 아는 사람 공장에 가서 미싱을 조금씩 하면서 아이들의 학원비나 조금 벌었었어요. 남는 돈으로는 남편 옷도 가끔 사주고 제가 좋아하는 립스틱도 샀고요. 하지만 사내아이 둘을 키우면서 집에 사는 부업만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습니다. 연년생 아들 둘이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니까 얼마나 들어가는 돈이 많았겠어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원비며 생활비며 먼저 그렇게 가버린 남편을 엄청나게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혼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가버리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고요. 하지만 아무리 원망을 하고 미워해봐도 다시 살아 돌아오진 않더군요. 그때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제게는 슬퍼할 시간도 아플 시간도 허락되지 않았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처음 도전한 일은 식당 일이었어요. 아줌마들이 대부분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가는 곳이잖아요. 설거지와 반찬을 만드는 일을 도맡아 하는 곳이었는데 세상에 어찌나 바쁘고 정신이 없던지 하루 종일을 일해도 쉴 시간조차 제대로 없더라고요. 제가 체력도 강한 편이 아니었는지라 일주일 만에 병이 나서 가게를 하루 쉬겠다고 했더니 바로 저를 자르더군요.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냉정했습니다. 그 후로 미싱 공장으로 들어가 일도 해봤지만 제 수준이 그렇게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돈벌이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친구를 따라서 부품 조립 공장 같은 곳도 들어가 봤어요. 하지만 그 역시 하루 종일을 고정된 자세로 서서 하는 일이라 제 체력이 뒷받침해주지는 않더라고요. 연로하신 시어머니가 주셨던 생활비도 거의 다 바닥이 난 상태로 절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차에 아는 지인이 보험일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혼자 몸으로 아들 둘 데리고 잘 살 수 있다고요. 남들 눈 의식하지 말고 열심히 한 우물만 퍼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 성격에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지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더군요. 무엇보다 제 앞에 있는 두 아들들을 잘 키워내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이네요. 보험 설계사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고객 명단을 정하고 일일이 전화를 하고 약속을 잡고 또 그 약속 장소에서 보험에 가입까지 시키고 유지를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어느 것 하나도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지인들이 제가 남편을 갑자기 떠나보내고 혼자 살려고 하는가 보다 해서 도와준다는 셈 치고 가입해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 몇 명 빼고는 전혀 고객들을 유치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험 이야기를 꺼내면 보통의 사람들은 약간 멀리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러나와서 하는 행동도 괜히 다 이런 보험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버리더라고요. 일종의 선입견 같은 것이었죠. 저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고 연락해주고 챙겨주었습니다. 지나가다 맛있는 붕어빵이 있으면 사다가 일일이 나눠주었고 안부 연락도 자주 했고요. 그래도 처음 1년간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나날들이었어요. 언젠가 한 번은 글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에게서 모진 말을 들었답니다. 제가 전화를 걸자마자 보험 때문에 걸었느냐고 하면서 자기는 필요 없다고 전화를 확 끊어버리기에 너무 속이 상해 집에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걸 본 큰아들이 많이 속상해하며 제게 말하더군요. 엄마 힘들지? 우리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 엄마 나나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예전처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내 방 없어도 돼. 엄마가 힘들지 않게 살면 난 그게 더 좋아. 우리 큰아들이 최고네. 엄마 생각하는 마음은? 근데 아들아, 엄마는 너희들을 잘 키워야 할 의무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해야 엄마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엄마도 더 강해지는 거야. 엄마 너희들 때문에 사는 건데?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 건 나는 싫단 말이에요. 엄마가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싫고요. 그냥 엄마는 예전처럼 집에서 저희 간식 만들어주시고 집에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몇 년만 기다리세요. 그럼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꼭 엄마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알았죠? 중학생이었던 큰아들은 남들보다 빨리 철이 들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의젓하고 말썽 한번 부리지 않던 녀석인데 어쩌면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리도 깊었을까요? 자신보다 항상 저를 먼저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큰아들이 마치 남편을 쏙 빼닮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큰아들과 한 살 터울인 작은아들은 정반대의 성격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인 부분도 많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표출하고 참지 못했었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가끔씩 친구들과 싸워서 말썽을 일으킨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두 아들을 보면서 서로가 없는 부분을 조금씩 떼어가졌으면 좋겠다고 늘 남편하고 얘기했었어요. 큰아들은 너무 착하고 철이 들어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 것 같았고, 작은 아들은 너무 표출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사회생활을 하기에 또 힘들 것 같았고요. 딱 둘이 반반에 섞어 놓으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나올 텐데 말이에요. 자식들이 어디 부모 마음대로 되나요? 한 배에서 나와도 이렇게나 다르게 크고 있는데요. 각자 나름대로의 성격과 삶을 인정해 줄 수밖에요. 아빠가 죽고 난 이후의 삶이 많이 달라진 것에 불만이던 작은 아들은 한때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 중에 좀 못된 아이들이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렸다면서 학교에서 크게 싸우고 나서 학교에 가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제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던지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 당시에 제게 모진 말도 참 많이 했어요. 엄마가 능력이 없으니까 학원도 못 다니고 이게 뭐야? 맨날 집구석에 처박혀서 남들은 놀이동산도 가고 비싼 옷도 사 입고 하는데 나도 저 점퍼 사달라고. 저 겨울 패딩 사줘. 왜 나만 포기해야 되는데 왜 맨날 우리 집만 이렇게 없이 살아야 되는 거냐고. 아빠가 없으면 돈이라도 있어야지. 아들의 이런 말에 눈물도 참 많이 흘렸고 가슴도 아팠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저는 더욱 단단해지게 된 것 같아요. 나중에는 눈물도 나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되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보험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야 말겠다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돈 많이 벌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성장해 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힘들던 보험 일도 몇 달이 지나니 차츰 익숙해지게 되었고, 면전에 대놓고 거절을 당하는 것도 별로 가슴 아프지가 않게 되더군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지인은 이제 진정한 보험 설계사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칭찬해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2년을 잘 버틴 결과 어느 정도 월 수입이 괜찮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험 일을 하면서도 집에서 같이 부업을 했었는데 이 시점부터는 부업을 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두 아들들에게도 학원을 보내줄 수도 있게 되었고 주말마다 고깃집에서 외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통 크게 아들 용돈을 지어줄 때는 왜 그렇게 기분이 좋든지. 큰 돈도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제 자신이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일과 아들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버는 돈은 그대로 아들들에게 투자했고 남들에게 부족해 보이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 좋은 옷도 사주었죠. 남편이 죽고 5년쯤 지나고 나니 주변에서는 아직 젊은 제에게 남자도 만나보라고 권했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오로지 두 아들을 잘 키우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아들들에게 집중하고 키운 결과 두 아들 모두 대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교까지 보내놓으니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생겼고 제게도 한숨 돌릴 여유도 생겼어요. 이대로만 잘 지낸다면 앞으로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잠들어 있는 곳에 찾아가 웃음을 보이기도 했었네요. 여보, 당신 하늘에서 보고 있지? 우리 아들들 잘 크는 거 보이지? 나 당신한테 할 말 많다. 나중에 나 죽어서 만나면 그때 당신한테 다 돌려받을 거야. 당신만 편하게 가서 있는 거 나 억울하다고. 알았지? 내가 보험일 하게 될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어. 말주변도 없고 부끄럼 많은 내가 말이야. 자식 새끼 먹히고 살려니 뭐든 다 하겠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나 만나면 잘해줘야 돼. 어?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저도 어린아이처럼 칭찬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힘들었던 삶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아무 대답은 들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가끔 잠들어 있는 남편을 찾아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할 말하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후련해지더라고요. 두 아들들은 그 후로 군대도 다녀오고 각자 자신의 꿈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성격처럼 안정적이고 평온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저돌적으로 도전적인 정신이 컸던 작은아들은 대학교를 중퇴하고 장사를 해보겠다며 알바를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엇이든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질 나이이기 때문에 아들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몇 년 후 큰아들은 공무원이 되었고 작은아들은 작은 가게를 하나 차리게 되었죠. 그때가 제 나이 50대 초반쯤이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작은아들의 가게 개업식 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만 지내면 두 아들의 미래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큰아들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말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여자친구가 있다고 소개를 시켜준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깊이 빠진 것 같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상기된 얼굴로 큰아들이 제게 말하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엄마, 저 이 여자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제가 지켜주고 싶은 여자예요. 엄마도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할머니 병관하면서 사는데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여자는 처음이라서 엄마도 너무 궁금하구나. 엄마 소개 언제 시켜줄 거야? 어? 이번 주 주말에 소개시켜드릴게요. 엄마도 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분명히요. 큰아들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주말에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가 거의 없는 선한 얼굴한 그 여자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착해 보이더군요. 얼마나 예의가 바르던지 인사도 참 잘하고 말투도 조용조용하니 딱 큰아들과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반가워요. 미영씨라고 했죠? 우리 아들이 좋아할 만하네. 너무 예쁘고 좋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할머니 약 챙드리고 오느라 제가 시간을 마음대로 바꿔서 죄송해요. 초면에 화장도 좀 하고 그러고 와야 하는데 할머니 목욕도 시켜드리고 하는 바람에.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난 오히려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진 미영씨가 더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절대 신경 쓰지 말아요. 뭐 좋아요? 내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저것 좀 만들어 봤는데 얼른 식사해요, 우리. 아들의 여자친구는 제 마음에도 쏙 들었습니다. 직접 할머니의 목욕까지 시켜드린다는 말을 들으니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 같았죠. 만약 나중에 저도 아프게 되면 절대로 모른 척 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마음이 든든해지기도 했고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나서도 먼저 치우려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은 이랬어요.
저희 집도 어차피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뭐 하나 뚜렷하게 내세울 것도 없으니 아들들이 착하고 수수한 여자를 만나서 야무지게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고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잘난 여자도 싫었고 좀 사는 집안 여자도 싫었습니다. 예쁘고 잘 사는 집 여자들은 꼭 그 얼굴 값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제 생각과 꼭 들어맞는 큰아들의 여자친구를 보니 마음이 안심이 되었고, 이런 여자라면 평생 제 아들만 바라보고 가정 지키며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 둘은 정말 잘 지내더라고요.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수시로 저희 집에 들러 제게 작은 선물도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다가 아들에게 보내주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큰아들이 늘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지내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나도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가진 게 없던 예비 며느리 대신에 저는 혼수를 안 하고 돈도 따로 챙겨줄 정도로 아꼈습니다. 보험일을 하면서 힘들게 모아둔 2천만 원의 적금을 깨서 예비 며느리에게 주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저 돈 있어요. 모아놓은 거 조금 있어요.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재민이 몰래 너한테 주는 거다. 난 네가 내 딸 같아. 내 딸한테 혼수하라고 용돈 주는 게 뭐 나쁜 거냐? 받아둬라. 네가 할머니 병간호하느라 제대로 일도 못했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 이 돈으로 이것저것 준비해.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저도 엄마 없이 자라서 많이 힘들었는데 어머니를 뵈면 꼭 저희 엄마 같아서 늘 마음이 좋았어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제가 평생 살면서 어머님한테 잘 해드릴게요. 눈물을 흘리며 제게 안기는 모습을 보니 저도 순간 제 딸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정말 며느리를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남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보험일을 계속하면서 며느리에게 옷도 사주고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다 갖다 주었죠. 주변에서는 다들 이런 고부 사이가 없다면서 부러워했고 저희는 천년만년 이렇게 살 줄만 알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며느리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며느리가 수시로 할머니의 약을 챙겨드리고 돌봐드려야 했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업 정도만 했었는데 병중에 계신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며느리도 무슨 일이든지 해서 가정을 살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이제 돈 벌어서 재미씨 혼자만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돈 모아서 어머님이 제게 주셨던 그 돈도 갚아드릴 거고 좋은 집 사서 나중에 어머님도 모시고 살 거예요. 제가 꼭 그렇게 성공할게요, 어머님. 어이구, 우리 아가 듣기만 해도 너무 좋다. 너무 고마워, 아가. 며느리는 아는 지인이 하느라 화장품 판매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기반에 두고 있으면서 방문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었는데 메이크업도 배우고 피부 관리하는 법도 배워서 손님들한테 서비스도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반 식당이나 보험일보다는 훨씬 비전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무조건 찬성을 했어요. 아직 아이도 없고 나이도 젊으니 뭔가 전문적인 일을 배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는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화장품을 팔려면 자신도 예쁘게 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메이크업을 배워서 자신도 꾸미고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아들도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너무 아름답다고 하면서 신혼 때보다 더 설레는 마음을 갖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남들이 보면 조금 쪼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돈을 아껴 쓰는 스타일이에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도 사야 하고 나름대로의 철칙을 가진 아이였거든요. 자신이 쓰는 돈은 한 달에 최소한으로 줄여놓으니 당연히 남들이 보기엔 쪼잔할 수밖에요. 그런 아들에게 저도 때로는 답답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둘이 좋게 살고 있으니 괜찮을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며느리가 일을 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주 저희 집에도 오고 전화도 자주 하던 며느리가 점차 발길이 뜸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주 못 보던 사이 며느리의 화장과 옷차림이 예전과는 180도 달라졌더라고요. 짧은 치마에 짙은 화장, 거기에 웨이브가 넣어진 긴 헤어스타일까지 남들이 보면
결혼한 아줌마라고는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옷차림이 그렇다 보니 저희 집에 와서도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옷에 냄새 배인다고, 화장이 지워진다고 주방 일을 잘 하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뭔가 큰아들과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항상 둘이 죽고 못 살아서 저희 집에 와서도 늘 붙어 있고 함께 큰아들 방에 가서 자고 그랬었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졌거든요. 하물며 며느리는 저희 집에서 자고 가는 일도 거의 없어지고 귀엽고 혼자 집에 가서 자고 오곤 하더라고요. 물론 집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예전에는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술도 한잔 마시고 자고 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명절 음식을 만들고 나서도 자신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겠다던 며느리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집에 가서 좀 자고 올게요. 이 사람은 여기서 잔다고 하니까 저 혼자요. 응? 아니, 내일 제사 지내야 되는데 왜 혼자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와? 아, 제가 마법에 걸리기도 했고 이 사람 방 침대가 좀 불편하고 좁았어요. 사람이 자면 편하게 자야죠. 일도 좀 할 것도 있고. 아무튼 내일 아침 일찍 오면 되잖아요. 어머님 차례상 차릴 때 늦지 않게 올게요. 걱정 마세요. 글쎄, 명절 연휴에 혼자 그렇게 꼭 잠을 자고 오겠다니 내가 할 말이 없긴 한데. 아휴. 며느리는 기어코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날 며느리가 가고 난 후 큰아들은